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꼭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사실 공개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꼭 1400회를 맞는 날입니다. 횟수로 무려 27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위안부 수요 시위에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해외 9개 나라 21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면서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240군에 이르던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 대다수는요,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 한번 받지 못했죠. 현재 20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역사 왜곡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요, 뉴스파이터가 조목조목 회초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워서 이제 한강에서 물놀이도 많이 합니다만 이 한강에서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0일 오전 9시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마곡대교 남단 근처에서 강 위에 떠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휴. 그런데 이 시신은 일부 훼손되어 있었는데요. 아하. 이 당시 순찰을 돌던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이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현재 이 시신 일부는 국과수에서 조사 중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충격적인 게 시신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이 시신이 지금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제일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인적사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손이라든지 얼굴 부위가 없으면 저 수사관 입장에서는 제일 난감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일부 시신이 발견된 그 경우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한강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떠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네.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이제 날씨하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한 약 일주일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된다. 부패 그렇겠네요. 상태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 그 또 시신의 일부에 옷을 입고 있거나 네. 뭐 소지품이 몸에 있으면 또 신원 특정하는데 유리하잖아요. 아하.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나체 상태였던 것 같고, 아하, 그래서 네. 뭐 특정할 수 있는 옷도 없고 유류품도 없는 네. 상태. 아하.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된 네.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 신고로 경찰에 출동했고요. 이 경찰을 통해서 당시 이 시신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정밀 분석을 안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대충 나이대는 현재까지는 젊다는 거, 중년층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좀 20대, 30대가 좀 유력할 것 같은데 아직 정밀 분석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도구가 뭔지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자연적으로 했다기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타살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요. 그렇게까지 부패는 심하게 안 된 상태, 사체는 좀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경찰도 아직은 수사 단계라서 더 자세히는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 얘기로는 지금 시신이 절단된 흔적이 보인다. 지금 이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 위에 그 부유돼 가지고 떠오르는 시신이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말하면 뭐 실족이라든지 배를 타다가 사람이 이제 빠져가지고 사망한 경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표류하다가 시체의 어떤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모습과 네. 엊그제 떠오른 이 사체의 이 그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잘려나간 그 부분의 단면이 아하. 어떤 도구에 의해서 훼손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네.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경찰은 물론 지금 국과수의 정밀 이제 부검을 의뢰한 상황인데 일단 이 신원도 아직 이제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시신의 연령대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나 일단 대략 20, 30대라고 추정하게 된 거는 네. 일단 뼈를 보게 되면은 뼈가 얼마나 이게 노화가 됐나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뼈의 내용이 뭐 골다공증이 의심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은 이제 많은 연령대를 의심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근육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근육 상태가 네. 물론 뭐 중장년층도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착각할 수 있겠으나 네. 근육의 양이라든가 근육의 상태를 보면은 상체만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내부 장기도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경변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간이라든가 물론 젊은 사람한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내부 장기의 노화를 갖다 암시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네. 이제 그때는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게 현재 20, 30대라고 하긴 했으나 네. 막상 이분이 5, 60대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육안으로 본 걸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5, 60대라 하더라도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뼈도 하나도 노화가 안 돼 그렇죠, 있고 네네. 내부 장기에도 전혀 젊은 사람과 같으면은 네. 그때는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네. 확률상으로는 20, 30대에 가능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장희영 교수님, 지금 제일 급선무는 이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신원을 파악해야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신이 앞서서 뭐 날카로운 도구에 절단되었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시신의 부위가 지금 발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원하기는 난항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신원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네. 무려 120여 명이나 투입이 됐고 수색견, 드론 등등 최첨단 장비까지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분실된 나머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미 절단이 된 상태에 부패까지 진행된 다음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이제 국과수에서도 1차 소견상 사인을 아직 모르겠다. 네. 너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정황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국과수가 이제 유전자 감식 작업을 네. 벌이고 있는 중인데 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이게 대조할 만한 군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역시 신원 파악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제 32년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런 네. 변사 사건, 지금 신원 파악이 어려운 이런 변사 사건 어떻게 좀 어떤 과정으로 좀 해결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살해 장소가 강변은 아닐 겁니다. 유기 장소와 살해 장소가 동일한 곳은 아닐 거예요. 이 사체를 훼손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강변에서 유기하는 장소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강물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뭐 1시간에 어느 정도로 흘러내려가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네. 상류에서 하류까지 떠내려오는 기간 그리고 그 강변에 이르는 모든 CCTV 전부 파악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CCTV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해야 될 겁니다. 유류물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시신을 옮겨가지고 와서 뭐 싸가지고 온 어떤 그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등이 거기 있는지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성인 남성이 집을 나가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실종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인근에 최근래에 실종 신고된 그 사람 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런 것도 전부 이런 분들도 찾아가지고 대조 작업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게 현재 이 시인의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강력 범죄의 무게가 상당히 실리고 이게 범죄라면 상당히 끔찍한 잔혹한 범죄인데요, 지금. 그렇죠. 훼손 정도를 봤을 때는 단순한 뭐 과실치사라든지 아니면 뭐 실족 이런 것들은 좀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최소한 폭행치사, 네. 상해치사, 살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일단은 신원을 특정을 해야 되고 네. 살인 사건이라면 또 이후에 사체를 훼손했거나 유기했던 부분 이것도 범죄가 성립하고요. 만약 검거가 된다 그러면 이 상당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경찰이요. 지금 경찰 상당히 이제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하루빨리 신원 파악을 하긴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60대 남성이 나타납니다. 네. 이 남성이 여길 왜 찾아왔냐? 여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과 연인 관계였는데 네. 이 4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런 상황이에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 60대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찾아와서 단순하게 그냥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간 건 아니랬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맞습니다. 저 남성은 아마 여성은 지속적으로 이 남성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집 근처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때 이 사람은 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네. 점퍼 안주머니에 신문지로 감싸둔 약 20cm 가량의 그 흉기를 아이고. 소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쯤 쓰레기를 버리러 이 4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보고 옆에 가서 바짝 붙었어요. 바짝 붙은 상태에서 네네. 얘기하자 하면서 얘기하자 하니까 당연히 거부하겠죠. 네. 그때 이제 그 품에 있던 그 흉기를 들이대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하. 지금 저런 상황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 만남을 거부했던, 만나기 싫었던 남성이 집 앞에 찾아온 것만 해도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리고 온몸에서 거부 반응할 텐데, 다짜고짜 품 안에 있는 흉기를 슬쩍 보여준다면, 아이고. 최명기 원장님, 아마 온몸이 그 순간 굳어버릴 거예요. 얼어버릴 거예요, 진짜. 아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 사람의 저런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아마 헤어지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 과거에도 저는 반복적으로 흉기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폭력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조건 학습화되듯이 딱 하는 순간 몸 안정이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집착을 하는 남성이랑 헤어질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네. 그래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직업이 있고 본인이 뭔가 잃을 게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어떤 끊어버리기 위해서 뭐 모욕적인 메시지를 주든가 그러다도 큰일이 안 생길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상대방이 정가가 있거나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상황이 굉장히 본인도 절망스러워서 뭔가 가해 행동을 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마 이 여성분도 머릿속에 순간 하얘졌을 거예요. 그 흉기를 보는 순간요. 결국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이 여성분의 안전이요. 장영 교수님. 예,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겠죠.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이 남성이 여성을 한 80m 정도 떨어진 공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아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공터 아래에 이게 좀 움푹 파여 있는 구덩이가 있었는데 이 여성을 그 구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여성이 그 안에 빠졌겠죠. 발로 차서 떨어뜨린 다음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이 여성을 2차례 찌릅니다. 여성은 피를 굉장히 아우, 많이 흘렸고 세상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마 여성이 사망한 줄 안 것 같아요. 이후에 여성을 심지어는 수풀로 덮어버립니다. 위장까지 하고 나서 이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물론 저렇게 끔찍하게 흉기로 저 여성을 공격한 다음에 아무도 발견 못하게 수풀로 덮어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했대요. 그렇다면 김기현 아나운서 저 여성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그 수풀에 이제 웅덩이에 떨어진 충격과 그리고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목을 조르고 그리고 흉기로 2차례 위협을 이제 가했기 때문에 순간 정신을 잃은 겁니다. 네. 정신을 잃고 이 남성이 죽은 줄 알고 이 여성이 죽은 줄 알고 도주를 했는데 네. 다행히 잠시 후에 이 여성은 깨어나서 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흉기에 2차례 공격을 당해서 피를 흘렸는데도 지금 이 정신을 잠시 당시에 잃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예.
후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여성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집요하게 아마 나름대로는 그 도피 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 남성은 4년 만에 네. 그 사건이 발생하고 4년 만인 올해 1월 12일경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4년 넘게 도망 다닌 거예요?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될 건데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그 여성이 사망했으면 이 사람 죄명은 살인죄죠. 그런데 여성분이 살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아마 이제 죄명이 의율될 거고요. 네. 어찌됐건 이 사람은 4년간 그 도피 행각을 벌였어요. 네. 이 사람이 4년 동안 도피를 벌이면서,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자신의 죄가 끝까지 묻힐 거라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4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박준 변호사님? 네, 1심 재판에서 4년간 도망은 다녔지만 죽이려는 의도로 했었고, 다만 죽지 않았거든요. 살인 미수죄가 됐고요. 네. 살인 미수가 됐는데 피해 회복을 검거 이후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본인 자체가 4년간 도망은 다녔지만 징역 5년 정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5년,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 했는데 징역 5년이다.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김복준 의원님? 살인미수죄 양형 규정 관련돼 가지고는 변호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살해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데 네. 단지 이 여성이 운이 좋아서 사망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죠. 아하. 그렇다고 하면 이 형량이 과연 많은 걸까요? 지금? 가해 남성은 선고형이 이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를 했고요.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낮다고 검찰 측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2심을 가게 되잖아요, 박준 변호사님. 네, 이 쌍방이 항소를 했어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선고 형량이.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특단의 사정, 변경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네.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아하. 그 내용 중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얘기하고 또 4년간 도피했던 거 이것들이 더 엄벌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지만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던 부분 이건 좋게 봤습니다. 네. 특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자신이 네.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 미수가 됐던 부분을 양형에 좋게 참작을 해서 원심하고 똑같이 징역 5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요, 사실 김복준 의원님, 이 여성이 이제 그런 끔찍한 흉기 공격 거의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네. 기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년간 도피 행각을 했지만 이 여성은 그 4년 동안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징역 5년이 과연 맞느냐 이 얘기죠. 이 남성이 4년 동안 도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성분은 언제든지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거를 참작한다면 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의도를 했고 마음을 먹었고 실행을 했고 또 이 여성이 그 도피하고 있는 4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잘 날이 없었다면 적어도 이 여성이 피해당한 그 연수보다는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는 것이죠. 게다가 장희영 교수님, 이 사람이 이제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도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역 5년, 지금 우리 그 사건도 지금 기억하잖아요. 조두순이 내년에 나와요. 이 12년을 마치고 내년 나오는데 그 피해자들은 지금 벌써부터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징역 5년 하고 나오는 그 순간도 이 여성한테는 공포가 될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5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이 여성은 평생 저 악몽에 시달리고 맞아요. 두려워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말 살해를 당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무사일생으로 정말 살아난 그렇죠. 것이지 저항하지 못하게 목도 졸랐죠. 그 자체가 공포였는데 흉기에 찔렸죠. 아마 이 여성 지금도 정상적이지 못할 텐데 거기에 정신적인 가중치를 더 준 거죠. 김복준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4년 동안 여성이 억울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산 것도 억울하지만 이 여성은 벌써부터 5년 후를 상상하며 꿈을 꾸고 살 거예요. 그럼 잠도 못 잘 거예요, 진짜. 5년 후에 이 남성이 나와서 어떤 짓을 할까. 네. 60대니까요. 참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좀 한숨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좀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예. 국민의 법감정이란 말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유정 첫 재판 이후 계속해서 많은 논란거리,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고유정 첫 재판 많은 국민들이 봤을 거고요. 머리채가 잡히는 모습도 아마 그랬죠.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치 상태 이후에 호송차에 탔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머리가 한 줌 빠졌다고요. 아하. 한 줌 빠졌는데 어.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변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채 잡힌 것 정도는 감내할 수 있대요. 그걸 또 변호인 접견 때 또 그런 얘기 했대요. 정말로 감내할 수 있었는지요? 그때 장면, 재판을 1시간여 받고 나올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어? 그게 아니라 지금 시신도 못 잡고 있어. 왜 이리?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는 전벌 받을 거야! 어디 엄마 코스프레! 어디 아이를 무기로! 전벌 받을 거야, 고유정!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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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법원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로 공분의 이 함성도 외침도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그랬다네요. 김복준 의원님. 네. 머리채 잡혔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재판받고 다시 이제 수감됐는데 같은 수감자들이 자기 머리채 잡히니까 걱정해줬다네요. 진짜 그랬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이들이 주장하는 얘기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원래 고유정은 사실은요. 혼거방에다 집어넣으면 혼거방에 있는 수감자들한테 정말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원래는 고유정을 독거방에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아. 그런데 또 뒤집어서 보니까 독거방에 넣어놓으면 또 그 고유정이 저는 지금 보니까 고유정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기우였던 것 같아요. 기우. 네. 독거방에 놔두면 고유정이가 혹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돼서 네. 혼거방에 넣어준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혼거방에서 이제 그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재소자들이 이 그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이 천인공노할 고유정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그까지 머리끄덩이 잡힌 걸 가지고 그렇게 위로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상을 해보면 재판을 받고 왔는데 머리채를 잡혔다는 게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머리채 잡힌 뉴스가 그렇게 빨리 같은 방에 있는 수감자들한테 그렇게 몇 시간도 안 된 전달됐을까요? 이것도 왠지 신빙성은 없어 보여. 그런데 머리채 잡혔단 말 듣고 어우 머리채 잡혔지 얼마나 아팠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다독여줬다고요? 그랬을까요 과연? 자 그런데 오히려 고유정은 저렇게 담담해 보이는데 무덤덤해 보이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고유정의 변호인이 오히려 여론을 못 견디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다시 이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었죠. 네. 사실 그 지난달 9일에 한 차례 5인의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 교도소를 이제 수시로 오가면서 다시 맡을지를 고심해 오다가 다시 이제 고유정의 변호를 맡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사임계를 냈어요.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네. 이유를 들어보니 네. 지난 9일에 이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심하게 좀 일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법무법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포기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여기서 가장 크게 이제 이목을 끄는 것은 가족 중에 이 변호사의 가족 중에 있던 한 일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급기야 쓰러지면서 네. 포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 출신 변호사도요, 참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5인방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는 판사 출신, 이공계 전공자 출신, 화려하게 등등등 해가지고 한 5명 5인방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정말
고유정 참 너무하다. 그냥 화려하게 변호인단 구성해서 법적으로 가보자는 거지. 여론이 빗발치니까 다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사임했다가 지난 9일 이 5명 중에 사임했던 5명 중에 판사 출신 이 변호사가 다시 선임됐다는 거예요. 9일날. 여론이 빗발쳤을 거 아니에요. 김기현 아나운서 설명처럼. 그러니까 심적 부담도 컸는데 앞서 김기현 아나운서 설명처럼 자신의 심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도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머니예요. 이 판사 출신 변호사의 어머니가 쓰러져서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러다 우리 가족마저 다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즉 고유정을 변론하겠다는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왜 고유정을 다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시 그 변호를 맡지 않기로 한 이유가 고유정이 어때서가 아니라 네. 고유정이 억울한 건 맞지만 그래서 원래 소신대로라면 고유정을 변호하는 게 맞지만 어머니가 쓰러져서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는 그랬죠. 것이고 지금 변론을 그만두기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그만둔 이후에도 그 고유정이 변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왜요? 후배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고유정 사건을 맡기로 했던 게 후배의 요청으로 내가 무료로 해주려고 했다. 무료로까지 해줄 정도면 고유정이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느꼈다라는 거의 거예요. 확신에 가깝겠네요, 진짜. 네. 그 근거로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 사전 작업에 아마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졸피뎀이 있었죠. 수면제 굉장히 강한. 그 수면제가 고유정의 소지품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고유정이 그걸 범행에 썼다면 어디다 버렸겠지 가지고 있었겠느냐. 고유정이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고유정이 이걸 살인도구로 쓰지 않았다라는 어쩌면 증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고유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고유정이 변호사 만나서 머리카락 좀 뽑힌 거 이 정도는 감내할게요. 저희 같이 수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서 이런 모든 게 고유정도 자신을 믿어주는 변호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서로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현재도 그만뒀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때문에 소신을 꺾었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고유정 사건이 복잡한 만큼 이 관련 변호인 관계도 복잡해요. 지금 말씀드린 변호사는요. 박준 변호사님. 네. 판사 출신 변호사고 엊그제 공판에 실제로 들어간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라면서요. 그렇죠. A 변호사가 이 B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B 변호사를 통해서 이 공판 과정을 이제 했는데 네. 이 공판 과정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뭘까요? 했었죠. B 변호사 했던 얘기가 비정상적 성욕자였다. 이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검찰 같은 경우는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특히 이 B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이 고유정 변호를 맡기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판단컨대는 고유정이 상당히 억울하고 또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허점이 수사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신은 A 변호사는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B 변호사 자신은 계속적으로 고유정의 변호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B 변호사란 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고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고용한 또 다른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엊그제 재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네. 이 편의상 B 변호사가 한 주장이 또 다른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또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해드릴 때 이 비정상적인 성욕이 좀 있다. 이렇게 전 남편이 성욕이 있다라고 고유정 측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많은 비난이 일었었는데 당시에 이 변호사가 했던 얘기부터 짚어보면요. 그럴까요? 고유정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네.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에는 허점이 있다. 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비정상적인 성관계 요구에도 네.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고유정이 배려했다는 네.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또 의외의 주장을 하는 게요. 뭔데요? 고유정은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전 남편과의 연애 기간 동안 내내 순결을 지켜왔다. 이 혼전 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또 첫 공판에서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아하. 유족 측이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질까요? 유족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과 같이 변론을 하면 이건 그냥 뻔히 그냥 지는 싸움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피해자는 성적으로 지금 자기한테 끊임없이 요구했고 자기는 그거 다 들어주던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 범행 당일에도 그렇게 자신의 성욕만을 막 내세웠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내밀하게 있었던 일을 목격자도 없고 그거를 밝힐 수도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냥 막 상대방을 헐뜯는 거죠. 그거를 다 받아서 변호인이 해준다는 것도 전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진 변호사님, 고유정 측이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다고는 치지만 어쨌든 이 재판에서 재판장도 이 주장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하이면도 방식 같아요. 뭐라면 이제 잘만 되면 정말 경하게 받을 수 있고 뭐 무죄까지 아니면 뭐 무기징역, 사형 이까지 예상한 변론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또 재판부한테 납득시킬 수 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아마 고유정 아니면 고유정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변호인이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굳이 지금 살인사건에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또 피해자를 모욕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고 뭐 사임 같은 거지 얘기를 할 건데 네. 이것을 다 해줬다라는 거는 고유정 측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경우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무죄 주장을 하고 성폭행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 이거 말고는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사임하기로 한 그 판사 출신 변호사 말고 엊그저께 공판에 참석했던 변호인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유정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성폭행 때문에 범행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휴, 이게 저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초기에 경찰이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를 보여주는 바람에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CCTV라든지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네. 그런 문자를 보여줬잖아요. 그 네네. 증거라고 하면서 그렇죠. 미안해, 네. 너는 다시 안 볼 거야, 이거를 지가 본인이 자작해가지고 그랬죠. 경찰한테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 바람에 경찰의 초동 수사가 꼬였고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에 봉착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성폭행 관련된 그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이건 그 터무니없는 소리죠. 아하. 예. 그러면서 김복준 의원님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네. 그 변호사가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진실이 뭐냐 또 안 밝혀.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진실이 재판난 건데 네. 그렇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그 사유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한 그런 거겠죠. 네. 고유정이 6년간 순결을 지키다 결혼을 그렇죠. 했다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읽은 단어는 더 자극적인 단어였거든요. 그럼요. 전 남편을 정말 완전히 성도착증 환자로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유정이 심지어 그 변호사가 그 얘기 읽을 때 법정 안에서 흐느끼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깨까지 들썩들썩 하면서 네. 그 자체가 마치 고유정이 정말 너무나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의 엄청난 피해자였다. 이 부분이 아마 엄청난 안타까운 진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경찰 좀 전에 경찰에 처음에 잡힐 때 너무나 태어난 얼굴로 제가 피해자인데요 했던 고유정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거와 이거가 매칭이 될까 이 부분에서 의문입니다만 네. 아마 이 변호인은 지금 정말 그 부분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요. 네. 변호를 하면서도 저 이거 처음 봤는데요. 네.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가 부부관계의 내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그 도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준 변호사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 지금 고유정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공판에 참석했으니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든다면 명예훼손, 모욕 등 이런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제가 이걸요 한 10번 읽어봤는데요, 박준 변호사님. 네. 마치 협박받는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네.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충분히 맞는 말이고, 다만 이 고유정의 비 변호사죠. 이 비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네티즌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이 무슨 신상털기가 당한다든지 명예훼손을 당한다든지 모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김복준 의원님, 예. 본인이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는. 고의정이 진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렇게 마치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협박으로 느끼게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정말로 고의정이 진짜 무죄인지 정말로 진실한지. 그렇죠. 결국은 뭐 이 변호사가 할 일이 그건데. 네. 근데 지금 이 변호사께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은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입증이 불가한 사항이에요. 아하. 고유정의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변호사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왜 그 재판정에서 할까요? 네. 거기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변호사도 사실은 검사도 그렇지만 공익의 대변인으로 봅니다. 진실을 밝힐 의무도 같이 있는 거고요. 또 의뢰인을 보호하고 변호할 의무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 이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서 굳이 지금 김복주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찾아낼 수 없고 아무도 밝힐 수 없는 그런 두 사람만의 은밀한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결국은 피해자한테 모욕하고 피해자 지금 명예훼손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록 재판이지만 네.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변호 활동이 과연 적절하고 적법한 변호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네. 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또 네티즌들이 또 자신한테 뭔가 위해를 가할 듯한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것도 과연 변호사라면 저렇게 아하. 하는 게 맞는지 참 묻고 싶네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런 터무니없이 일반적인 상식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재판에서도 왜 할까? 그런데요, 묘하게 겹치는 오버랩되는 강력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고유정 사건과 비슷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살인범은 조디 아리아스라는 당시에 27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저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하. 네.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남자친구가 이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집에서, 남자친구 집에서. 그러니까 흉기로 이 남자친구를 27차례 찌르고요. 그 후에 총으로 또 이 남성을 쏩니다. 그 이후에는요, 또 흉기로 목까지 훼손을 합니다. 시신을 훼손했다네. 예. 정말 이 당시 미국에서도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네. 고유정 사건도 네. 제주지법에서 네. 방청권을 배부하잖아요. 네. 당시 이 재판에서는요, 이 조디 아리아스 재판에서는 네. 이 방청권이 암표로 팔릴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아니 근데 박준 네. 변호사님, 이런 강력 범죄 지금 사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정말 너무너무 잔혹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사건의 재판이 고유정 재판과 오버랩된다,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아주 흡사합니다. 이 조디 아리아스 사건에서
이 성관계 직후에 살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아하. 똑같습니다. 정당방임이 주장을 했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성관계 직후에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면서 네.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아하. 지금 이거랑 이 사건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방식이. 고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저항하다가 뭐 수박을 먹다가 그 과도 같은 걸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아하. 아마 이 아디아스 사건을 좀 참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고유정이 검색의 달인이잖아요. 검색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을 해봤다는 합리적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에서 조디 아리아스라는 사람은 최명기 원장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총으로 쏜 건 맞지만 이제 찌른 기억은 없다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총으로 한 번 쏜 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으나 네. 27번을 찌른 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27번을 찌른 게 처음에 4-5번은 본인이 기억이 나지만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고 네. 총으로 쏜 게 기억이 안 나요는 차라리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찌르다가 보니까 본인이 흥분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처음에 찌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총으로 쏜 거는 인정할게요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저 재판과 지금 오버랩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소름 끼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고유정 측이 재판에서 성적인 부분, 이 부분을 굳이 강조하는 배경 이유 속내가 뭘까요? 김복준 의원님. 저도 어제 그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변론하는 내용에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지만 내밀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좀 말하기 불편한 그 어떤 수법들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하. 그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저는 어제 바로 이 그 조디 아리아스 사건을 생각을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조디 아리아스 사건 때도 그 당시에 이 그 법정에서 조디 아리아스 이 사건을 묘사한 그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어본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마치 기나긴 포르노 소설 하나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그래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 즉 말하면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감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극해서 네. 이제 그 관심이 증폭이 되면요. 네. 근데 참 묘한 게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것이요. 네. 야 확대되고 이 재생산되다 보면 일사불란하게 한쪽으로 안 가요. 아. 백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다 보면 진흙탕이 돼 버립니다. 논점이 흐려지는군요. 아. 결국은 본질이 희석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을 저는 그 변호사가 뭐 노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 범죄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저 아리아스 사건 같은 거 많이 알고 있고 아하. 뭐 변호사분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분 뭐 이런 거 보고 비슷하게 흉내 내시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의심도 저는 해보긴 아하. 했거든요. 네. 뭐 그거 아니겠지만 네. 같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유사하네요. 예. 다음 공판이 9월 2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걱정되는 건요. 다음 공판에서도 어떤 주장을 고유정 측이 펼칠지도 관심인데 전망해본다면 박준 변호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네. 1회 공판기일에 범죄 사실 인정 여부하고 증거의 인정 여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뭐 첫 공판부터 최종 변론하듯이 막 저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재판장이 뭐에 지금 딴소리 하느냐, 왜 최후 변론하듯이 하느냐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다음 재판 때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자신들이 제출할 증거 또 검찰에게 요구하는 증거. 왜냐하면 검찰 조사했던 증거 중에 본인들이 동의 못하는 거는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네. 공판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뭐 다음 재판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증거가 다 정리되는 과정 또 나중에 최종 변론할 때는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유정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의 단계는 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조목조목 고유정 측의 이 주장의 허상을 뉴스파에서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